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안녕하십니까? 쌤들의 신개념 토크 쌤톡. 학교에서 벌어질 만한 모든 일들을 떠들어보는 쌤들의 수다 방송. 쌤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3회 쌤톡 시작합니다. 예, 지난 1, 2회 방송이 나갔는데요. 주제가 2회 방송이 좀 무거운 감도 있었습니다. 수학여행 관련 그리고 세월호와 관련된 일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좀 더 좋은 방향과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또 많은 분들이 2회 방송 청취를 바랍니다. 이제 6월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워지는 교실에서 이 날씨를 극복하고 앞으로 다가올 정기고사 준비로 매우 긴장되고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오늘 우리 쌤톡에서는 학교 활동 중에 고사, 시험이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험은 그 사전적 의미로는 명확하게 있다기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험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여러가지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막말자, 김사장, 안재욱, 앵그리우브, 유짱, 그리고 박 PD님 함께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 나눠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또 2회 방송 후에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시험에 대한 정의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기 시험에 대한 유래라고 하는 그 주제로 누군가 그 인터넷상에서 글을 올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험의 유래는 중국 수나라 때 과거제도를 시초로 판단하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시험제도는 동양에서 서양으로 수출한 것이라고 당초에는 테스트 제도란 것이 없었다고 하네요. 교육학적으로 시험제도는 학문을 경직화시키고 암기 위주로 흐르게 하는 폐단이 있으며 한국 교육의 천년을 이 시험이 망쳤다고 학자들은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과거제도가 없어서 학문이 다양화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과거로 인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심할 경우에는 반란까지 일으키기도 해서 부정적인 사고가 있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판할 때 시험은 교육을 촉진시키는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험 만능주의가 아니었을 경우 시험은 인류에게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현장에서 지금 우리 출연진들 중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양한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데요. 다양한 에피소드들도 있을 것이고요. 시험 현장, 즉 교실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또는 행정적인 것 또는 교사들의 시험을 출제하면서 갖는 고민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자유롭게 나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 사장님은 지금 고등학교에 계신 걸로 아는데요. 예. 어떠신지요? 아무래도 다른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시험에 대한 부담감도 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나 아니면은 그 깊이가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입시제도라고 하는 걸 빼고는 여기 이제 고등학교 교육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 입시의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모든 교육의 과정의 파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시험제도에서 유래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학교는 그래도 좀 덜 하지 않나요? 예.
안재욱입니다. 예. 저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 갓 올라온 1학년 학부모님들 그리고 신입생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치렀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일종의 충격을 받아 있는 상태죠. 아, 예, 오늘 성적표를 배부했죠. 애들이 집에 과연 내일 올 수 있을 거냐 학교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돌아갔고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특별하게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서열화된 성적표가 나오지 않잖아요. 등수가 안 나가죠. 네. 이제 사실 네이스 상에서 성적표 뽑을 때도 보면 등수는 안 나오도록 돼 있거든요. 아, 중학교도? 네. 네.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만 나오지만 절대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그걸 만족하지 않죠. 교무실을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반석차와 정교석차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묻는 거죠. 저는 이제 가르쳐주지 않았었고 그런 좀 네. 아, 공개가 뭐 이렇게 성적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네이스 시스템상 중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뽑을 수 있는 건요 중학교 3학년 말미 고등학교 성적 산출할 때 뿐이에요. 그 전에는 절대 산출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때 이제 퍼센테이지만 나온다는 거죠, 말미. 그렇죠. 마지막에 퍼센티지로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전체를 돌려볼 수 없고 다만 성적 처리 관련하신 선생님께서 엑셀 파일에 이제 정렬. 그렇죠. 정렬. 소트 정렬을 통해서 반석차와 정교석차를 이렇게 임시로. 네. 근데 네이스가 뭐예요? 나이스 아닌가? 나이스? 아유. 왜 맞아요. 바로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저는 읽어도 NEIS를 나이스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글로 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한글로 썼는데 거기 보면은 그 철자는 NEIS입니다. National Education 어쩌고 저쩌고. Information 뭐겠죠. 예. 네. 시스템. 네, 시스템이겠죠 마지막에. 근데 이거 절대 어떻게 나이스로 읽을 수 저는 있어요? 그거 하면 나이스 이렇게 좋은 느낌이어가지고 하기 싫던데. 그래 그렇게 만든 거죠 일부러. 네이스라고 이름 읽으면 네이스지만 좋은 느낌 주기 위해서 나이스라고 읽으라고 사실 읽는 거조차 강요하는 거죠. 나라님이 하라는 대로 이거요? 그냥. 그럴까요? 시험 얘기가 네. 진행되다가 갑자기 네이스와 나이스의 논쟁이 붙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험의 기본 패턴은 교사와 학생들 간의 그 학습 교류를 통해서 그 결과물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이루어졌는데요. 실제로 우리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궁금한 분은 아마 학부모이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중학교 진학을 위한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를 또 마지막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과연 내 성적은 얼마인가 그 시험의 상출 근거가 되는 시험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도 아까 좀 궁금했습니다만 중학교에서 그 성적표에 성적이 없다는 그 등수가 없었다는 것도 참 궁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학부형들은 그 등수에 집착하시거든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졸업할 때 상급학교 지나갈 때는 철저하게 상대평가에 한 100분위 점수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또 비교육적인 걸 또 자기들이 아니까 이제 시스템상으로는 나이스인지 네이스인지 그 이상한 거 있는데 거기 일단 시스템상으로는 그걸 산출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이게 산출을 해서 그리고 사실은 부모님이나 학생이나 중요한 거는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은 그 100분위 상대평가에 의한 석차라는 거.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학생 학부모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는 차라리 이걸 써주는 게 더 솔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절대평가인 것처럼 흉내만 내고 결국 막판에는 상대평가로 아이들을 갈라치는 건데 그게 정말 개선이 안 되죠. 근본적으로 좀 입시자들의 문제는. 근데 옛날에도 이렇게 등수를 안 알려줬나요? 옛날 중학교에서? 알려줬죠. 옛날에 알려. 옛날에는 다 성적표에 나왔죠, 등수가. 제가 항상 1등이었던 것 같아서. 아, 아. 네.
여기 죄송합니다. 1등 아닌 분 있어요? 다 1등 하다 한 번쯤은. 뭐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잖아요. 너무 네.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예, 예.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죠. 근데 1등을 딱 한 번만 해서 기억이 나는 거 우리는 늘 해서 그러니까 그냥 뭐 그래라. 위에 일등이에요. 숫자는 기억이 나죠. 죄송합니다. 그때 옛날에 칠판에 붙여놓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 예. 맞다. 그 게시판에 등수를 쫙 붙여가지고 1등부터 끝까지. 예. 그때 그런 때가 있었네요. 그럴 때 있었던 걸로. 저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매주 월요일 1교시, 0교시 수학 시험을 봤는데 네. 그 시험 점수가 매주 공개됐어요. 공개됐어요. 전교석차. 네. 우와, 뭐 대단하다. 잔인하다. 누구도 것인데. 누구도 잔인하다는 생각은 못 하고 그러려니 아, 그래 왔던 뭐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시험에 대한 그 전체적인 틀 중에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있는 듯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것이 반드시 옳고 그름보다는 그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입시제도 그다음에 우리가 뭐 고등학교 정도에서 아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자사고나 특목고 그들이 대학을 진학하는데 어떤 제도가 좀 더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냐에 따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상대평가는 상대평가 나름대로의 좋은 점과 뭐 약점을 갖고 있고 절대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성적의 평가 부분에 크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선생님들은 각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그 평가 얘기가 나올 때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 평가라는 것이 교육이 얼만큼 잘 이루어졌는가 그걸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 수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교육 과정에 반영이 돼가지고 또 다시 수업이 이루어져야지 이 정상적인 건데 우리는 거꾸로 평가가 우선되고 평가를 위해서 가르쳐야 될 내용이 결정되고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가를 위한 수업이 되다 보니까 그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어떤 문제든 안 좋은 쪽으로 자꾸 파생이 되는 게 생기더라고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시에 있어서 평가가 사실 절대적이다 보니까 그걸 놓고도 이제 뭐냐면 아주 세밀한 차이 갖고도 뭐냐면 굉장히 신경전을 많이 벌리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이제 올해 이제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제 성취평가제라는 것이 도입이 됐는데 너무나 파행적으로 진행돼 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냥 어영부영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성취평가,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 장단점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그게 교육학적으로 그것이 어떤 평가가 더 좋은 평가냐 이제 이렇게 또 논할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교육 전체 시스템으로 봤을 때 우리 이거 교육의 어떤 그 사람들에게 갈라치고 서열하는 이런 기능이 아주 강하게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그 제도를 만약 원활하게 움직이는 데는 상대평가가 적합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게 솔직한 거다. 그렇다고 제가 상대평가가 좋은 거다. 계속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닌데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딜레마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핀란드 같은 유럽 교육 선진국하고 한국을 비교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비교했더라고요. 핀란드에서는 누가 나 100점 맞았어. 거기 10점 만점이라 하던데 나 10점 맞았어.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막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서 그래? 나도 10점 맞았는데 너도 10점 맞았어. 하면서 이렇게 서로 축하해 주는데 우리는 짝이 10점 맞았어. 그러면 속으로 재수없다 그런다는 거죠. 왜 나만 10점을 맞아야 되는데 왜 옆에 친구가 10점을 맞아서 내가 밟고 극복해야 될 대상이 나를 추격해 오는 거야. 이런 심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아이들한테. 왜 깔려 있냐? 아무리 뭐 교육학적으로 절대평가니 뭐니 얘기하지만 결국은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는 철저하게 상대평가 서열화해서 선별을 해서 이렇게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결국 이제 뭐 대학도 왜 서열화되어 있느냐? 결국 서열화된 데서 좀 상위권에 있는 대학을 나와야 또 사회에서 더 높은 어떤 대우를 받고 이런 어떤 교육이 이렇게 서열화된 사회에 어떤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치해 준달까요? 적재적소란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거기에 이게 사람을 배치해 주는 것도 선별적 기능이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강고하다. 이런 데에서 어떻게 맞아 교육학적으로 바람직한 절대평가를 참 얘기할 수 있는가? 그거를 실제로 실천한다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된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상대평가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진학과 사회 진출의 어떤 그 단계에서 이게 너무 공고하다.
그게 저는 그래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절대평가를 얘기해도 여전히 그 학생들과 학부모와 교사들의 머릿속에서는 이 상대평가에 대한 이 압박이 늘 머릿속에 좀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막말자께서 말씀하신 그 핀란드와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이 나누는 네. 대화만으로도 저희 사회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교육을 우리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너무 비화되지 않았냐.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교육으로서 교육의 의미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사의 역할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도구로서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도 한편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극도의 그 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학교에서도 그대로 답습해야만 이들이 생존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우려? 예, 그런 것이 우리 교사들에게도 좀 많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더라도 네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즉 직장을 갖기 위해서, 또는 뭐 네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쓸모 있는 사람, 그 쓸모가 과연 누구에 의한 쓸모인지,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경쟁 구도와 그 속에서 상대적인 평가가 또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그러면 절대평가는 항상 좋은 걸까요? 절대평가를 하는 곳이 있나요? 초등은 그런데. 초등은 가능하잖아요. 네. 초등의 얘기를 잠깐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절대평가랑 상대평가, 사실 중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평가일 뿐이고 절대평가일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특정 과목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무슨 과목을 이렇게? 제가 도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네. 되게 안 오는. 예. 저기 얼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안재욱입니다. 자, 도둑적으로 생겼는데. 자, 거기까지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수행평가와 지필고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수행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직접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점수화하는 거죠. 그리고 지필평가는 그냥 똑같은 옛날에 치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저는 애들이 특정한 영역 기준 이상으로 올라오면 다 사실은 만점을 주는 절대평가 형식으로 채점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필평가에서 결국 상대적인 수준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절대평가가 어느 수준에 이르는 친구에게 다 그 정도의 등급이라든지 뭐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지만, 아까 이 막말자씨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줄 세우기로 귀결이 되더란 말이죠. 그런 한계를 좀 많이 느끼네요. 예, 상대평가, 절대평가 뭐 이 부분만 가지고도 정확한 답을 내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 입장에서도 그 각각의 평가에 대해서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라고 쉽게 단언할 수 없다면, 교육 현장에서는 그 각각의 장점, 또 우리가 교육자로서 수업 내지는 기본 교육 틀에서 적절한 조절과 방향 제시는 분명히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너무 딱딱하고 무거운 얘기가 좀 있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당장 시험에 대한, 또는 뭐 그 시험을 치르는 고사 시간 중일 수도 있고요.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는 과정에서의 어떤 에피소드,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요? 초등하고 중등하고 이렇게 좀 차이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제도가 사실은 초등 같은 경우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약간 비슷할 것 같은데, 초등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초등의 얘기를 좀 저는 기억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요즘에 하도 교육 과정이 너무 많이 바뀌면서 초등은 또 우리가 다녔을 때 또 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같이 보면은 아마 선명하게 드러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주제가 시험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나 안 가도 되나 생각했어요. 초등이어서. 네, 약간 중고등학교를 겨냥한 주제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안 오면 근데 초등이 없어서 왔는데요. 할 말이 별로 없네요. 요즘에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좀
저도 뭐 아이들이 좀 컸습니다만 요즘에 초등 저학년에서부터 스토리텔링? 뭐 스토리텔링식 뭐 시험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사실 잘 감이 안 오고요. 그게 과연 어떤 의미나 취지 때문에 시작됐는지도 사실 많은 선생님들이 모르시는 듯 해서 혹시 어깨 용어라도 들으신 그게 거? 스토리텔링, 수학의 스토리텔링 이렇게 도입된 거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시험을 그렇게 바꾸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보고, 그게 본래 취지는,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칙 연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수학이 어떻게 이제 쓰이는지 뭐 그런 의미를 좀 이렇게 쉽게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기획하신 분들은 제가 얼핏 알고 있기로는 발도르프 교육 공부하신 분들 이번에 그 교육과정 개편될 때 많이 이렇게 관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거 되게 훌륭한 건데 근데 이제 학교 현장에 막상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 가르쳐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네, 학년별로 너무 달라가지고요. 그러니까 늘 현장에서 느끼는 건 좋은 제도나 어떤 틀이 있어도 우리 결국은 학생이나 교사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던져버리고 네. 너희들이 해라라는 식의 어떤 과정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것들이 문제가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초등은 담임 선생님 누구냐에 따라서 그 한 아이의 네. 그 해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담임 잘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제 실제 좀 고민은 제 아이가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예 어떻게 되나요? 그 교사 선택제, 뭐 담임 선택제. 담임 선택제로 실제로 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예, 있죠. 있었어요. 네. 예. 미국에 있지 않아요?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은평구 아, 쪽에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예. 몇 개 학교 네. 저번에 시도를 한 바가 예. 있었죠, 그죠? 아. 네, 그러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는데요. 또 시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담임 선생님. 어우, 야, 그쵸. 그럴 수도 있겠네요. 모든 게 시험으로 시작되는. 시험 공학이죠. 나는 중등교사로서 참 그 초등 선생님들이 부러워요. 어떤 그러니까 뭐 아까 뭐 스토리텔링을 하던 네. 뭐 발도르프를 운영하던 참 그런 것을 해볼 수 있는 교사의 재량권이 충분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중등은 사실상 그런 재량권을 발휘하기에는 좀 제약이 좀 많지 않나요? 항상 그 중간 기말고사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이런 거고요. 특히 이제 한 학년에 여러 선생님이 들어가는 과목들 같은 경우는 더욱 재량권이 없다. 그럼 뭐 두세 명이 교육관을 이치시키는 것도 쉽지 않고요. 어떤 정해진 그 교육과정, 또 뭐 소위 진도라고 하는 그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고등학교는 더 심하잖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역시 그 상급 학교로의 그 진학의 제도, 결국 그것이 거꾸로 지금 역으로 계속 짓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초등학교, 중학교 그냥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 가는 거 더 심한데, 그런 그 입시제도의 그 관문을 일단 아이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우리 고상화 어떤 교육 목표나 뭐 이런 것은 기술이 안 돼 있을지 모르겠죠. 우리 뭐 중학교 교육의 목표는 좋은 고등학교 진학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쓰진 않지만, 사실상은 다 동의하는 어떤 그 기본 목표라는 거죠. 거기서 잘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비극인 것 같아요. 예,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그게 아주 심한 게 이제 제가 역사를 가르치는데, 일단은 그 역사 3시간 내에 이제 그 모든 책을 다 해줘야지만 되죠. 왜냐? 애들이 다 시험을 보니까. 그게. 근데 문제는 교사로서 봤을 때는 뭐냐면은 다른 것들을 하고 싶어도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가가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방법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원래 취지의 목표와는 전혀 다르게 평가를 위한 이제 가르침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특히 고등학교는 아이들이 이제 또 그런 문제에 민감하니까 이거 시험 문제 나오나요? 이게 중요하나요? 그런 문제들의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게 되죠, 실제로. 고등학교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권이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평가의 자율권도 있느냐, 재량권도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가이드라인을 다 제시해가지고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수행평가, 아니 뭐 서술형이 좋다라고 그러면 무조건 서술형은 서술형은 좋은 거, 뭐 아니면 선다형은 나쁜 거.
그러니까 평가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강요가 되고 수행평가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수행평가는 아까 얘기했지만 조건이 돼야지 수행평가가 좋은 건데 수행평가를 하려면 시간적 여유도 있고 아이들과도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하면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할 또 없으니까 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한적인 또 수행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원래 취지와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평가 때문에 모든 게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교육이 되는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평가가 어떤 교수학적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의 통과하는 관문이고 그것이 다시 피드백되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수업이 평가를 위해 존재한다. 그게 평가가 좋은 수업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그 네이스인가 나이스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가 교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교사가 컴퓨터를 위해서 컴퓨터를 있어요. 위해서 우리는 그냥 단말기로 전락해 버렸어요. 정보가 어떻게 집적이 돼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오늘이고 내일이고 해서 입력할 뿐인 거고. 더 크게 보면 뭐 사회로 봤을 때 또 사람이 돈을 몰고 가야 되는데 이 돈이 안장에 앉아서 사람을 몰고 가는 세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 같은 사태도 왔고 이게 뭔가 참 교육이고 사회고 이게 뭐가 좀 본말이 전도되고 주객이 전도되고 이게 이제 정말 그래서 이 평가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요 진짜 우리 교육 근본을 좀 이거 좀 손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이 막 부끈부끈 솟아오르네요.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까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의 각자 입장에서 좀 다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각자 과목을 맡고 있는 경우 교과목별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반의 수업을 어느 한 학년을 전담하지 않는 경우는 여러 반을 나눠서 수업을 하실 경우 내가 내 수업하는 반에서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시험 고사 끝나고 저 선생님은 저쪽 반에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선생님은 그걸 놓쳤다든지 아니면 필요 이상을 얘기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힌트가 됐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교사 간의 갈등 불공정하다. 불공정하다. 왜 서로들 그런 얘기를 안 했냐? 그럼 말토시까지 우리가 대본을 써서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요. 또 학생들도 그런 사소한 문제, 그게 결국은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된 그 섬세함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그 말 한마디, 시험 문제에 나왔던 말 한마디, 숫자 하나가 선생님들과 갈등을 겪게 하는 아주 큰 요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시험은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수업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연 교사들 간에 또는 학생과 교사 간에 어떻게 좀 원만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들이 좀 더 교육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 각 학교에서는 시험 문제를 같이 협의하실 때 어떤 과정들을 혹시 거치시나요? 저는 시험 문제 낼 때 확실히 저는 이제 과목 특성상 도덕입니다. 예. 많지 않아요. 한 학년으로 다 들어가는 곳이 있고 애매하게 남기 때문에 꼭 다른 선생님과 함께 다른 도덕 선생님과 함께 한 학년을 또 나눠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 편하죠. 제가 모든 학년을 다 들어갈 경우. 그게 예. 부러워 죽겠어. 예. 네. 그게 제일 좋은 점. 그래서 이제 평가 문제 같은 경우는 제 마음대로. 예, 저의 취향에 맞게. 다음 중 취향이나 뭐 예, 교육 철학입니다. 예, 교육 네. 철학에 맞게 출제를 하고 이제 제 시험 문제 보면 애들이 이제 깜짝 놀라면서 아이돌 이름도 자주 나와요. 다음 기말고사 때 꼭 내달라고. 제 교육 철학에 따라. 근데 확실히 이제 다른 교사들 간의 협의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약간 평균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선생님이 쓰신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이 내신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내신이 한국 교육을 망치고 있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옆 다른 과목 반 선생님이 결국 평균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사의 평가고도 침해받을 뿐 아니라 애들을 가르치는 수준도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교사가 평가권을 가지려면 가르치는 애들 사이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게 시험지를 내다 보면 특히 이제 저는 수학이 과목이겠습니다만 수학은 특히나 이렇게 한 학년을 전담해서 맡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단위 수도 맞아요. 크고 저희
제가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의 소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시험 문제가 30문제고 함께 출제하는 교사가 4명이면 뭐 한 7, 8문제씩 내면 다 내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자. 한 15문제씩 내어보자. 그럼 60문제고 2배수가 되니까 모여서 난이도나 문제 유형이나 자기 수업에서의 반영된 유형들을 한번 논의해보자. 그랬더니 그러한 과정을 겪었더니 좀 문제에 대한 아까 말씀 나눴던 뭐 입안에선 했고 안 했고 이런 것도 좀 걸러지고 전체적인 난이도도 좀 조정이 되는 그런 장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이 수준별 수업에서의 문제도 함께 일어나더라고요. 예, 뭐 소위 말해서 좋은 반, 조금 열등한 반, 그들의 수업 내용과 정작 시험 문제는 그들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없는 난이도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또 스님들 간에 어려움도 있는 듯 합니다. 선생님들이 출제하면서의 많은 고민도 있으셨을 텐데요. 또 이 시험이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정한 시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감독하시는 분들이 꼭 교사만은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학부모님들도 뒤에서 함께 감독을 하시는데 저도 감독을 해보면 내가 학생을 감독하고 그 학부형은 나를 감독하는 건가 뭐 이런 느낌도 가끔 들었는데요. 모든 학교가 그러하신지요? 그런 거 한 번씩은 다 받지 않나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우리는 교문지도도 학부형이 나왔어. 좋지 않나요? 함께 좋아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 아니, 불편합니다. 이게 함께함인가요? 또 다른 교사의 감시자의 역할을 하기 위함인가요? 근데 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와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맞벌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담임 선생님이 이제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담임 선생님들은 정말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매번 부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1년에 4번인데 그거 나오게 하셔야 되는 건데 그거 참 어렵거든요. 실제로 부탁드리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없어졌다가 또 교육청에 또 무슨 뭐 이게 권장사항이다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또 그런 부담감 갖고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와 다르게 또 학부모님들도 담임선생님이 전화했는데 또 거절하기 쉽지 않으니까 또 시간 내가지고 또 귀중한 시간 내가지고 또 오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불편한 부분들이 뭐 모든 분은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을 하다 보면 가끔 황당한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제가 학기 초에 이렇게 만나 뵀던 그분이 아닌 분이 그 한 학생이 학부형으로 감독 오셨더라고요. 근데 뭐 내가 잘 기억을 못하는가 보다 싶었는데 마침 감독을 들어가 보니까 또 그분과 함께 감독을 하는데 오시자마자 앉아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시험 끝나고 아유 오늘 감독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는데 누구 어머니시오 하더니 외면하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머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벌이셔서 소위 말해서 용역이라고 그럴까요? 집에서 일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가 오셨고 그 시스템을 보니까 그냥 주무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일도 있구나. 충격적이다. 예, 우리가 좋은 제도로 하는데 그분들에게 또 다른 짐을 주어지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감독이 와서 문제가 생긴 경우 또 꽤 많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동네 아이들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부모님이 뒤에서 보시는데 그렇죠. 이를테면 1 더하기 2를 1이라고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본인도 모르게. 손가락이 움직여서 정답을 가리키신 거죠. 이 학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처벌해야 되나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 자식 같은. 다시는 학부모 감독으로 오시지 못하였고 그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뒤에서 신문을 보시는 학부모님이 너무 시끄럽게 신문을 보시고 아. 중간에 핸드폰을 부려가지고 아. 그때 조용히 시험 치고 있는데 아. 나가면서 여보세요? 하고서 나가시는 거잖아요. 듣기 평가하는데 잘하나 못하나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 신이 뾰족고 뛰어서 네. 그렇죠. 네, 영어 발음 네. 중간중간에 네. 똑깍 네. 소리 나고 예. 근데 제가 저기 2008년인가? 그때 KBS가 MBC인가에서 그 유럽의 그 교육선진국 3개국 취재한 거 영상이 있었어요. 참 좋던데. 거기서 핀란드 시험 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거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학생이 네. 그 학교 다녀요. 그 핀란드 학교 다니는데 시험을 보는데 시험 감독 선생님은 책상에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아이들이 이제 시험 다 쓰면 이렇게 선생님한테 내고 가는데 순서대로 내고 가는데 그 한국 학생이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야 이거 좀 틀렸는데 다시 해와라 이러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뭡니까? 이거 네, 상상할 수 없는 부정이고 네. 그 선생님은 아마 파면걸요. 봤어요. 근데 예, 그거 보셨죠? 아니,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시험일지 몰라요. 틀린 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 기회를 주는 거. 등수를 매기는 게 중요한 시험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그래서 정말 어쩌다가 우리가 그 시험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학부모까지 와서 이 참여를 해야 되는 곳이 되었나 좀 싶거든요. 저는 좀 못마땅해요. 사실 예전에는 학부모님들이 감독을 하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이거는 시험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참여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신뢰해요. 감시? 근데 감시. 자, 감시. 예, 그런 면도 없잖아요.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학부모 감독이라든지 학교 운영위원회는 사실은 학교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도입된 거지만 요게 이제 사실 531 교육개혁 정책하고 되게 이게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정확하게 연구한 건 아니지만 수요자 중심 교육. 네, 예, 그렇죠. 예, 수요자 중심. 예. 그 나오면서 이 모델이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하고 감독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에 참여하는 게 이제 미국 중산층 계층에 있는 학교의 모델을 수입한 거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생각해 볼게 이제 독일 같은 학교 같은 경우에 학부모는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의 전문가는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지 학부모는 집에서 양육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는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교사의 역할을 뭐 보조하거나 대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좀 여담이지만 뭐 우리나라 교사들은 뭐 수업 연락을 뭐 그냥 언제든지 열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 보자고 열고 학부모한테 수업 열고 학교도 뭐 언제든지 개방돼야 하고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유럽 같은데 교육기관 탐방하면요 학교 문 안 엽니다 거기. 그래요? 예, 문 안 열어요. 그리고 혹시 문을 열었다 하더라도 돈 내야 돼요. 방문하는 사람이 돈 내야 되고 뭐 그렇게 함부로 교실이나 수업을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가 없고. 와, 우리 교장 선생님 맨날 수업 시간에 문 덜컥덜컥 열고 들어와서 보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전문가의 영역인 거고. 아니, 교육청에서 막 유럽 탐방 이런 거 막 보내주던데 왜 그런 거 안 보고 오셨을까요? 딴데 가신 교문에 딴데 있다 가신 오신 것 거예요? 같아요. 못 들어가니까 교문에 다 그렇지 않겠지만 학교 앞에서 사진 한 장 찍고 나머지 관광하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근데 못 제대로 들어가니까. 보려면은 예, 못 들어가고 사진을 허락 받아야 되고 허락도 얻어내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의사가 수술을 집도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수술실에 툭 들어가서 그 수술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상상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떤 교실에서의 교육 과정을 그런 어떤 존중이라든지 전문성의 인정 이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이게 어떤 교육 주체로서의 동반 관계, 그래서 그 학교 교육을 이끌어가는데 지혜를 모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32 이게 수요자와 공급자라는 이런 관계는 결코 대등한 관계도 아니고 굉장히 그 뭐랄까 비교육적인 관계 설정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부모가 뭐랄까 전문가의 함부로 침해하고 땡깡 부리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방송용으로 적합하지는. 그러니까 어쨌든 참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게 또 부작용, 좀 과도하고 전혀 방향이 맞지 않는 어떤 학부모의 개입 이런 부분도 같이 열어준 셈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학부모가 시험 감독까지 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가장 우리가 사회나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뢰의 부분이 자꾸 건드려지는 건 아닌가. 신뢰받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병행적인 감독 시스템도 결국 이것도 상급기관에서 어떤 지시에 의한 그런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신뢰가 필요한 시험 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부정행위는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서의 시험 중 교사에 대한 질문, 교사의 지도, 이건 또 다른 부정행위라고 봐야 하는가? 우리 잣대로 보면 부정행위고 그들의 의식으로는 자연스러운 교육활동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지,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사례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등수를 매기는 상황에서는 참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깔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을 내는 입장이나 받는 입장이나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결코 교육적인 것 같지는 않죠. 실제로. 그러니까 교육 외의 일환인 거죠. 교육 외에. 근데 그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평가도 교육을 하는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그냥. 근데 우리는 이게 아예 별도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 다른 체계로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슬프기도 하고요. 제일 슬픈 거는 뭐냐면 이제 그 주관식 채점하다 보면은 나에게 어떻게 유불리가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틀리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 그러면은 시비를 걸어서 유사정답의 문제성도 제기할 수 있고 이러면은 채점에 곤란한 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아주 옛날에 이제 정말 이렇게 좀 공부에 관심 없는 아이들은 그런 게 없는데 좀 관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심지어는 뭐 아버지가 교수라든가 부모님이 이제 교수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이제 전문 분야다 그러면은 인맥, 학맥 다 동원해가지고 뭐냐면은 아예 이 시험 제도 자체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라면서 무력화를 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저는 이제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뭐 교수님이 뭐 말하기를 뭐 이래가지고 막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아니 미국에 살다 왔는데 안 그렇더라 막 그렇대더라 그러면 또 우리 또 그러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진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삭막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우리 인식 속에 시험을 교육 활동의 과정의 한 부분으로 보느냐, 시험은 교육 활동의 마지막 목표물인 결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교육 활동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은 또 다른 어떤 압박감이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일부인데 모든 결론적인 그 결과물의 종착 지점으로 시험을 바라다 보니까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그런 중압감이 아이들에게 크게 작용하고 그거 아니면 내 인생이 모두 끝나는 것과 같은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시험 중에 좀 자칫 잘못된 선택, 그러니까 부정행위라고 그럴까요? 이런 과정이 나오게 된 건 아닌가. 근데 그게 아이들 판단에 좀 정확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막말자니까. 예. 아무리 그것이 교육에서의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생각한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그것이 교육의 최종 비결점이고 나의 신분을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알기 때문에 그게 과연 설득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이들 스트레스가 우리가 설득한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줄 것인가 싶어요. 좀 회의적이고.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확 달라지죠? 중학교 가서? 이미 입시에 보내고 합니다. 선발 기능이 압도하는 거죠. 그리고 자사고까지 생겨가지고. 그러면 고등학교를 평준화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나요? 고등학교 평준화는 물 건너간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평준화되면,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초기에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가 서열화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공공학교 고등학교가 평준화였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의 향수에는 각 지역마다 있는 명문고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옛날에 시험을 치면 당연히 명문고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지역별로 평준화가 또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완전한 평준화, 고교 평준화를 해본 경험은 극히 짧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짧죠. 서울은 어쨌든 서울은 상당히 상당한 시간 동안 평준화였죠. 근데 제가 별로 오늘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말을 안 네, 했는데 앵그리 유부님이시죠. 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시험이 있을 때와 시험이 없을 때를 다 경험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발령 첫 해, 둘째 때는 학교에 전체적으로 그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었던 거예요. 초등학교에도요. 예, 예. 네. 딱 그때 공머시기 교육감 때. 네. 그랬다가 사교육감? 이제 네. 사교육감. 예. 성은 그- 공신데 사교육감이었어요. 지금 출소하셨죠, 그분. 네, 출소해서 자유인이 된 걸로 별로 아는데. 공정하진 않았죠. 네. 네, 아무튼 택도 그분이랑 없으셨네요. 그 다음 분 때 네. 이렇게 시험이 이제 풀렸거든요. 시험 시험을 보지 풀렸다는 게 않아도? 뭐냐면, 예, 그런 식으로 네. 일제고사형의 시험을 보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전 발령받자마자 이렇게 보다가 그걸 안 보는 자유를 이제 맛보게 됐는데 엄청 차이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발령받기 전에 왜 초등에서 일제고사를 없애려고 선생님들이 막 싸움을 하시다가 해직도 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학생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대학생 때는 뭐 그 일제고사 시험 볼 수도 있지. 선생님들이 그걸로 자기 뭐 교사직까지 거나 물론 잘리려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교사직을 안 걸었는데 잘랐. 네. 그렇죠. 네네. 원하지 않았는데. 설마. 원하지 네, 않았는데.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왜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일까 했는데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가가 그렇게 같은 시험 문제로 뭐 예를 들어 10개 반이 똑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국어 시험지로. 그러면 내가 정말 국어를 가르치면서 나는 이 부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선생님이 국어 시험 문제 내는데 그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막 전과에서 가르치듯이 막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좀 이렇게 중요한 것만 이렇게 집중해서 가르치고 싶은데. 그렇죠. 그리고 사회 같은 거에선 특히 뭐 토론을 한다거나 뭐 탐구 과제 같은 거 교과서는 매 그런 거만 나오거든요. 활동으로. 근데 이제 뭐 개념들 막 짜잘하게 나오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안 하고 싶은데 시험 문제에 나오면 그렇죠. 그런 거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스트레스인 거죠. 근데 저희는 전 과목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모든 과목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막 엄청 압박이 심한 거예요. 막 쪼개 되고 애들을. 근데 그런 걸 이제 한 2년 정도 경험을 하고 다시 시험이 없는 걸 경험했을 때 제 수업의 질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정말 시험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애들을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뭘 공부하고 애들이랑 어떤 걸 나누면서 배우면서 이 하루를 살아갈까 진짜 막 그런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중등 교사들이 그렇게 살고 싶다니까요. 진짜 선생님들 그런 거 안 해보셨죠? 근데 그게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좀 이제 그런 과목이 있는데 철학이라고 평가가 없잖아요. 시험 안 보는 과목. 예, 평가 없어요. 근데 그 평가 없는 과목 같은 게 어느 정도로 좋냐면 보통 철학하면 우리가 이제 막 뭐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그거 하잖아요. 그거 절대 안 하고요. 아이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중요한지를 갖고 이제 아이들이 글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딱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다양한 수업들을 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맨날 이거 시험 문제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 갖고 맨날 이렇게 밑줄 그어주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간접적으로 그 선생님들 이제 거기다 그 교과 예비도 되게 잘 돼. 왜냐면 어차피 평가가 없으니까 본인들이 어느 걸 가르칠 것이냐 했을 때 그럼 뭐 선생님이 그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르치시고요.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시고 들어가서 그 반에 맞게끔 선생님의 성향에 맞게끔 가르치다 보니까 내용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궁금한 건 학생들이 열심히 한대요. 예. 그러니까 시험이 없어도. 시험이 없는데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러니까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나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쓰기 시작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논쟁이 되는데 아이들이 의외로 논쟁을 안 해보다가 논쟁을 하니까 이게 토론 수업 맨날 하면은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지만 이게 맨날 고등학교는 토론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여건상. 근데 한 학년에 그렇게 토론을 자주 하고 토론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글도 쓰고 이런 거니까 애들이 너무 적극적이고 나중에 이렇게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책자로 이렇게 다 제출을 해요.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사실 평가로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가라고 하는 것들이 그때 딱 들면서 야 이게 진짜 교사들의 역량도 키워질 수 있고 학생들의 자발성도 끌어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평가가 통제 수단이 아니구나. 이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 방송국에서 나왔던 프로그램 중에 물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꼭 우리 시험제도나 교육제도는 무조건 지양해야 되고
외국 사례가 반드시 지향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닌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프랑스 대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이에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어떤 짧게 문장이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험 문제가 된다. 단순한 암기를 통해서만 시험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로 한 예가 뭐 2000년도 문제인데요. 타인을 심판할 수 있는가? 96년도에 과거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 있는가? 아니면 93년도에 모든 사람은 존중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고 그 평가를 통해서 이건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하나의 통과 의례적인 뭐 그런 경우라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 중에 제가 눈여겨본 것은 시험은 시험을 보는 사람과 출제자만의 관심사로 그치는 게 대부분 우리의 현실인데 프랑스에서는 요번 대학 시험으로 무엇이 주제가 되어서 나왔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신문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그 주제에 대해서 가깝게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요번 대학 시험 문제가 이거였대 라고 하는 이야기거리가 되고 주제가 되고 그들이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주제가 시험 문제로 나왔다라는 것이 교육과 사회가 연결되어 있는 아까 왜 우리는 사회의 어떤 도구로서 인간을 육성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 교육이 사회와 교육 현장이 함께 이루어지고 이야기되는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우리가 조금 본받을 만한 지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까 김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런 부분은 모든 교사가 또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제한점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데요.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평가에 자유롭지 못함이 그 상급 기관의 어떤 그 지시적인 제도 방향? 그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결국 우리 교육 활동도 제한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같이 여기 나누고 있는 초등, 중등, 고등 각각의 어떤 차이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별로 어떤 제한점은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시험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서 시험 문제 출제하고 나서 이렇게 빨간 펜 표시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옛날에 네. 그 시험 담당하시거나 이제 교무장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문제에 대해서 뭐 점이 없다 아니면은 뭐 줄이 맞지 줄이 않았다. 맞지 않았다. 글자 폰트를 맞춰라. 그렇죠. 옳지 않으면 밑줄을 쳐라. 밑줄을 쳐라. 문제의 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 껍데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미움을 받았었나 봐요. 제 걸 유심히 계속 살펴보시면서 이제 제가 특정한 신문 기사의 내용을 실었거든요. 내용도 보시네요. 네, 내용 보더라고요. 네. 내용 보면서 이 내용은 아이들에게 잘못된 어떤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 신문 기사인데요. 그 신문 기사를 반토막을 낸 거예요. 거의 편집을 난도질을 해버렸습니다. 그분이 안 좋아하는 신문에서 뽑은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전공이셨어요? 전공이 아니었죠. 전공도 아니죠. 네, 전공이 아니신 분께서 난도질에서 나중에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끝까지 사실은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개겼거든요. 예. 고쳐서 수정해서 출제하지 않았어요. 상급자의 명예 복종해야지. 복종, 예. 하지만 그 법률이 바뀌었잖아요. 법률에 따라서 우리 애들을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 나도 개개해야지. 이런 법률에 따라 하시고요. 자, 그래서 개겼는데 시험 문제는 출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손을 떠나서.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험 문제가 난도질 당한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죠. 안 바꿨더니 결국 바뀌어서 네. 인쇄되는. 네. 본인 이거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잘라가지고 진짜 신문 기사가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근데 중간에 훅 날려버리니까 나는 애들이 그걸 어떻게 푸는지 지금 모르겠고요. 애들이 질문해도 제가 대답해줄 수 없었어요. 세상에. 그런 경우도 지금 그 규제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번에 세월호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규제가 좋은 규제가 있고 나쁜 규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학교 자율에 대폭 위임을 하게 되면 시험에 대해서 아마도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입시제도가 온전하는 안 돼서 관청의 어떤 올바른 규제조차도 풀려버리면 예를 들어 뭐 선행학습에 규제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게 풀려버리면 정말 학교가 이제 고삐 뿌린 망아지처럼 질주할 거다 입시를 향해서. 그리고 이제 학교의 자율이라는 것이 곧 교사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 아니라는 것도 이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알고 교장 네, 선생님의 학교의 자유는 자유. 교장의 무한 어떤 그 권력을 그렇습니다.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네. 교육관청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관청이 적절한 감독을 할 필요는 좀 있는데 좋은 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게 쓸데없는 거를 자꾸 규제하는 게 아니라 좋은 방향. 아까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3검, 초검, 재검 3검. 네, 그 거기는 세 번 하라. 편집증적인 쓸데없는 규제. 거. 예. 저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6번 채점하는 셈인데요.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다 점수를 쓰잖아요. 그거 3번 써요. 돌아가면서. 그리고 또 앞에는 또 동그라미 세모 X 3번이 6번입니다. 완전히 시험지 답안이 누더기가 돼요. 그런 거 껍데기. 하여튼 뭐든지 껍데기를 추구해서 문제예요. 내용은 알맹이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서술형 얘기가 아까 나와서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술형이 아까 그 프랑스 바카로레아 문제 같은 거 저도 그 문제를 한번 봤는데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뭐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 뭐 당연히 생각을 쓰라 이런 거. 막 거기에 그 학생의 어떤 사색과 독서의 결과가 또 글쓰기 능력이 총체적으로 다 드러나는 이런 게 진짜 쉬운데 우리 학생들은 시험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출제를 하신 선생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다시 말해서 출제자의 의도 타인의 생각을 추리하는 것이지 나의 생각을 가져보질 기회를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서술형이 진짜 서술형이 되려면 그대의 생각을 그대로 옮기시오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정해진 정답이 없어야 이게 진짜 서술형인 건데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철저한 상대평가, 서열화 속에서 그런 또 교사의 자율적 평가 사실 거기 주관이 개입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연 인정받을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이 부담스러우니까 못 내는 거죠. 만약에 제가 문제를 그렇게 냈다. 국가와 사회 관계에 대해서 해놓고 나의 어떤 그 철학과 교육학적 어떤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서 내가 채점을 했을 때 그걸 과연 인정해 줄 거냐는 거죠. 그것이 어떤 문화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풍토가 있고 거기서 나에게 닥쳐올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이렇게 훤히 보이는데 어느 강큰 교사가 그런 문제를 낼 것이면 채점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계속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검열을 하도록 만드는 사회인 것 같긴 해요. 애들이 서술형을 쓸 때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이건 기본이잖아. 어디서든 시험 잘 치는 요령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그렇죠.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출제자의 의도를 잘 그럼요. 파악해야 잘 보는. 얼마나 노골적인 말입니까? 자기 자신과 대화하라가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요. 면접이나 인터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제3자를 연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 이제 좀 안 좋은 사립학교 이제 시험 면접을 한 거죠. 면접을 했는데 모든 것을 다 이제 완벽하게 소신에 맞게 잘 면접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지나가면서 하는 말을 실수했다고 아직까지도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알 것 같아요. 아실 것 같죠? 네, 저는 뭔지 알아요. 혹시 정교조 교사 친구 중에 정교조 있느냐? 친구 중에 이 질문 잘 친구 중에 정교조 있느냐? 정교조 교사가 있느냐? 어떻게 한 생각하는지. 명도 없다고 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예 있어요라고 대답을 했고요. 결국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술을 마실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 없다고 할 거야. 없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출제자 의도를 파악했어야 출제자 되는데. 의도를 파악했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후회를 계속 되새김질하고 있는.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친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네. 그런 걸 면접에서 물어본대요. 그거보다 더 심한 것도 물어봐요. 그래요? 예. 그 담임을 하거나 교과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 플러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수학 점수를 잘 받는 요령인가요? 이게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이고요. 또 입버릇처럼 수학뿐만 아니라 시험 즈음에서 마지막으로 던지는 선생님들 말을 잘 들어라. 네. 또 이제 시험 즈음 되면은 자기 교과목 아닌 시험 가까운 날짜의 과목을 아이들이 많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연중에 나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수업을 듣도록 유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야, 끝까지 말 잘 들어봐. 뭐 이런 뭐 협박 아닌 협박을 수업 시간에 자주 한 건 아닌가.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논의되는 중에도 우리가 교사라면 가장 걱정해야 될 부분은 시험 문제 난이도나 시험 문제 유형이 아니라 이 시험을 봐야 되는 아이들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학부형으로부터 받은 상담 고민이 있는데요. 한번 사연을 한번 들어보고 뭐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대한 접근 또는 그 시험을 치러야만 하는 아이들 그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앵그레이브께서 한번 이 사연을 읽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네, 상담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촌에서 초등학교를 나와 근처의 중학교로 배정받아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 부부의 기대에 부응하며 순조로운 중학교 생활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외동인 저희 아들은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며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리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에서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는 늘 아들의 장래와 꿈에 대해 얘기 나누고 철저하고 아낌없는 뒷바라지를 해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입버릇처럼 아들이 법조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저는 특별한 목표가 없었기에 남편의 뜻을 존중해 아이와 자주 장래 희망에 대해 얘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성적도 우수하고 전교 학생회장도 하며 적극적인 생활을 해나가던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와 점점 기대에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적도 떨어지고 말수도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춘기라고만 생각하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아이가 시험을 보고 오는 날이면 되도록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채점도 제가 혼자 하고 결과에 밥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의 성적에 유난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이러다 외고 갈 수 있겠어? 라고 아이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불만을 표출하곤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이도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에 자신감을 잃고 제 앞에서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상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이가 가출할 계획을 세워놨다. 투시나 장소를 찾아봤다. 라는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고 난 뒤 차분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가 왜 그런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괘씸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들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아이를 위해 직장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애는 더 노력해볼 생각은 하지도 않고 사춘기라는 핑계로 잔소리 듣기 싫다며 피해 다니고 거짓말하면서 친구들과 PC방을 전전하다니 저는 다 포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요즘은 아이 때문에 부부 사이마저 멀어져 서로 네 탓, 내 탓 하는 게 한심할 뿐입니다. 저는 아직도 중3 1학기라 내신을 좀 더 향상시킨다면 외고를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데 아이는 전혀 의욕이 없나 봅니다. 저의 욕심은 오로지 아이들을 위한 것인데 저나 남편이 잘못된 것일까요? 요즘은 자기 방에 틀어박혀 저랑은 말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러다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것만 같아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런 아이도 고등학교 가면 달라지고 정신 차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반고는 학교 분위기가 너무 엉망이라는데 그런 학교에 진학해서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네, 사연을 듣고 보니까 저희도 막막하네요. 막막하고 물론 당사자인 부모님이나 학생은 정말 그 사연 내용으로만 들어봐도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사연 내용 중에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저는 퍼트 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이 드네요. 저도요. 네. 이게 왜일까? 이게 제가 이런
대답을 이렇게 좀 생각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냥 네 부모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저도 사실 교육과 교사가 된 지 이제 8년 차고 9년 차군요. 교육 경력이 되게 짧고 저희 이제 교육관을 젊은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의외로 생긴 거와 다르게 안재욱인데 전혀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이해가 안 가죠. 예. 도덕적.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책을 하나 권유를 받고 이제 새가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박미자 씨가 쓴 중학생 기적을 부르는 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최근에 다 읽었어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초등학교 때 보셨던 그 아이는 지금 중학교 올라왔잖아요. 초등학교 때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그겁니다. 어머니 뭐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가 공부도 잘했고 전교회장도 했고 그건 그 당시 아이인 거죠. 중학교 올라와서 이 아이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뇌가 깨져 나가는 뇌가 깨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이 중학교 시절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자식이 봤다가 중학교 시절에 자식 보면서 실망하고 그런데 이 아이는 어른이 되기 위한 과정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초등학교 때 걸로 지금의 아이를 봐서는 안 되고 그런 기대만으로 애들을 봤다가는 이제 어른이 되고자 하는 이 아이의 마음은 계속 반발력만 생기는 거죠. 특히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하시는 건 제일 나쁘다고 봅니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거린다는 우리 고사였는데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어머님께서 많이 참으셨잖아요. 많이 참으셨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채점을 하고 계시잖아요. 애한테 다 드러나거든요. 애가 모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집에서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 아이가 느낀다 당연히 반발의 심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사연 내용 중에 보면 이해할 수 없다. 아이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줬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이는 원하지 않고 부모 욕심에 내가 원하건대 나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이에게 최적의 상태인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다 해줬다고 생각하지만 아이가 정작 원한 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주어졌다면 아이는 또 다른 욕구가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왜 너는 이와 같은 지원에 너는 보답하지 않아. 그러니 넌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결론에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만큼 해주는데 너는 왜 못하냐라는 이 관계는 사실은 가족 관계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내가 이만큼 해주지만 또 더 해주는 게 가족 관계 아닙니까? 뭐 장사를 한다면 사실 내가 이만큼 해주면 자네면 나에게 그만큼 해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그런 걸로 이제 변질되는 순간 이 아이에게는 가정이 있고 싶지 않은 곳이 되는 것이고요. 이 타이밍에서 학생 생활 기대하고 지금 막말자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경우 많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사례는 우리나라 정말 많은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고민일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너는 우리한테 잘하지 않니? 라고 말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만약에 이 아이가 부모님한테 버릇없이 말하고 말도 잘 안 듣고 하지만 외고를 갈 성적은 됐다고 한다면 과연 저런 불만을 얘기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결국은 얘는 외고를 가야 하는데 그게 나의 기대고 그런데 거기 갈 성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불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같이 이렇게 학력에 따라서 어떤 인간에 대한 대우가 이렇게 첨예하게 다른 이런 사회에서 대한민국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가능하고 외고 가고 싶고 자사고 가기를 바라지 일반 인문계 가기를 또는 바라는 학부모가 과연 있을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제 한번 독일의 하인츠 브란트 슐레라는 그 학교가 있어요.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바로 좋죠. 정확합니다. 하인츠 브란트 어려운 학교인데요. 한 번 더 거기는 하인츠 브란트 슐레. 거기는 그 시험 학교예요. 근데 그 학생하고 대화를 좀 했습니다. 우리를 학교를 안내해준 그 학생이 뭐냐면 독일어로요? 근데 그때 영어로 했어요. 이야. 독일어도 좀 합니다. 그랬더니
그만 감탄하시고 얘기 좀 들어보세요. 네, 끝났습니다. 그 학생한테 뭐라고 얘기를 이제 물어봤냐면 일부러 아마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그 G2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예, 남한의 그 학생들은 다 거의 다 대학을 가려고 선망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떨어지면 굉장히 낙심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렇게 하면서 떠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학생은 정말로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왜 그렇죠? 왜 아이들이 다 대학을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 아이들은 실업계 학생들인데 이제 독일도 좀 많이 달라져가지고 옛날같이 뭐 초등학교 때 다니는 선생님이 딱 넌 실업계 인문계 하면 그거 가고 그렇지 않답니다. 요즘에 중고등학교에서도 왔다 갔다 이게 아주 자유롭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대학 가려고 안 한다는 거죠. 아니 자기가 공부에 취미가 없는데 기술을 잘 배워서 얼마든지 그 사회에서 맞으면 대접받으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대학은 공부하려는 사람이 가는 거지 왜 다 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지. 그것이 근데 어떤 어른들의 어떤 뭐 이제 브리핑 같은 데서 들었다면 별로 감동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그렇게 정말로 의아해하면서 진심으로 의아해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학부모님과 똑같은 고민을 하는 학부모들이 참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뭐 그럼에도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은 왜 굳이 외국으로 가야 되냐는 것이죠. 사실 외국도 그 외국어 교육하려고 만든 학교지만 입시 기간은 이제 다 전락돼 버렸죠. 결국 좋은 대학 간다는 것이 외고라고 표현이 된 것이 그죠. 어떤 서열화된 대학에서 맞아 제일 정점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서 외고라는 하나의 표현을 쓴 것이죠. 그죠. 그 일반 인문계에 가면은 애들 다 망친다 그러는데 우리도 일반 인문계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단지 그 아이들 갖다 이렇게 서울 학교를 갖다 맞아 그 성적 순도 이렇게 구분해 버리니까 일반 인문계 학교에 좀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이 많이 몰려서 그래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사람에 어울려서 가야 된다고 한다면 공부 잘하는 못하는 다 섞어서 한 교실에 놓고서 일단 그런 어떤 미래 사회의 모습,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선명한다는 취지에서도 같이 모아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갈라쳐 버리다 보니까 1등, 2등, 3등 학교가 있는데 누가 1등을 선망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 우리 아이가 1등을 하지 못하는 1등 학교에 가지 못하는 데 대해서 그 어떤 박탈감이 이렇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비극적인 관계로 가게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어떤 자식을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기를 또 바라는 또 한국 부모들에도 또 자식에 대한 뭐 지나친 집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 때 아이와 중학교 때 아이는 별개의 아이일 수 있는 것처럼 하물며 그런 할진데 어떠한 부모가 낳은 자식이라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은 완전 별개의 인생인 것이지 부모가 그 아이를 정말 자기의 어떤 바라는 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너무 과도한 것이고 그래서 야 너는 너가 원하는 대로 너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부모들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아이가 어떠한 진로를 선택하더라도 인간답게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부모들도 그렇게 아이를 편안하게 기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또 깝깝해집니다. 네. 그럼 어떻게 또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또 문제로 가게 되는데 참 답답하는데 안타깝고 그런 심정. 이런 질문 나올 때마다 이제 제 교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이제 조언을 구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깝깝했던 것 중에 하나가 큰 동서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자문을 구했을 때 제가 이제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아이 얘기하지 말고 너의 아이 얘기를 한번 해봐라. 네가 이제 그 부모라면 그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부모님 심정은 이제 100% 이해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3자 입장 그리고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지만 당장 내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은 자유롭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건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에서 저는 이제 딱 두 가지가 항상 그러니까 항상 그 요소가 되는 게 하나는 뭐냐면 이 동전의 양면인데 욕망하고 불안이라는 것이 양면 구조로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인의 욕망 구조의 아이들을 투영을 시키고 자신의 불안 구조의 아이가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부모가 이제 좀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되게 모범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봤던 건 뭐냐면 이제 아직까지 자아가 완전히 내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걔가 이제 투영하고자 했던 목적은 부모들이 요구했던 상들,
부모들의 정확히 얘기하면 부모들의 욕망의 상이죠. 부모들의 욕망의 상은 그들 스스로가 가진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진 욕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조인이 되는 것은 이 사회에서는 선망의 대상이고 그것이 되는 것이 부모의 욕망인데 부모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사회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욕망들을 쫓아가려고 한 거고 그것의 투영을 또 아이가 한 거고 근데 어느 순간에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내면 세계를 바라본 거죠. 이제 거울을 바로 봤던 단계에서 달라졌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초등학교의 그 아이와 드디어 중학교 올라옵니다. 스스로 자아를 발견을 했는데 부모들은 부모의 욕망과 아이의 모습은 또 일치하지 않으니까 실망을 한 거죠.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제가 이제 우리 아이 이제 이런 얘기 했으니까 저희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애가 막 화를 내는 게 뭐냐면 맨날 공부하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떻게 공부하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그랬냐 했더니 엄마 얼굴 아빠 보면 표정 보면 안 돼요. 일단 뭐 책을 읽고 있으면 얘기를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표정에서 너무 흐뭇하다면 애들이 되게 좋아서 해요. 근데 뭐 이렇게 놀고 있거나 게임하고 있으면 엄마 표정이 안 좋아요. 게임을 하는 얘기 절대 안 해요. 근데 애들은 이게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더 무서운 거. 그러니까 부모들이 얼굴 표정 하나만으로도 하지 말라 하라 이게 너무나 이게 명확히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러니까 아마 그 학생도 초등학교 때 그 부모님의 그 흐뭇한 마음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고 했는데 너무 힘든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이제 이게 요구가 지나치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고 이제 다른 아이가 됐을 때 그걸 이제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주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내가 쟤한테 큰 잔소리도 안 하고 정말 잘해줬는데 애가 갑자기 왜 이럴까? 얼굴 표정에서 이미 다 나타난다는 거죠. 아이인 걸 다 읽고. 무언의 압력. 무언의 압력.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서 한 말씀 여기서 드리면요. 제가 지금 되게 상위권 나름 초등학교 뭐 다 똑같지만 지역 그 상황에 따라서 상위권 학교에 발령받아가지고 가르치는데요. 얼마 전에 진로에 대한 수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반 한 20명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학급에 한 서너 명 정도가 법조인 희망이고 또 한 4-5명 정도는 의사가 희망인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아마 대체로 성적표가 다 매우 잘함이 나갈 거예요. 그 아이들 모두. 초등학교는 매우 잘함이 많이 나가거든요. 걔는 절대 전교 1등이 아니에요. 네. 그 초등학교 때 되게 잘하고 전교회장까지 했는데 중학교에 가서 그만큼 못한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다, 그거는. 초등학교에서 전교회장이 또 성적이 높은 애들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자유롭게 자라가지고요. 부모님이 너는 이게 됐으면 좋겠어. 이게 돼야 해. 라는, 사실 좀 어머니가 힘드셔가지고 상담 이렇게 편집을 보내신 건데, 그 부분을 읽는 순간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게 되라 저게 되라라고 얘기를 할까. 뭐 바람을 말할 수 있지 않냐 하겠지만 저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아직 애를 안 낳아봐서 그런가요? 그럴 거야 아마. 그래요. 네. 달라요. 나 보면 달라져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뒷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을 그러니까 향후에 이 아이가 이제 중3 1학기인데 이제 뭐 외고를 원한다면 외고로 갈 수 있느냐. 뭐 물론 이건 아마 선생님과 상담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성적 바탕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타깝게도 이걸 한다면.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얘기해 줄 수 없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쳐들 수 있을까 뭐 이런 류의 얘기도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결국 아이가 원하면 외고를 지원하는 거고 아이가 이것저것 고려해서 자기는 원하지 않으면 안 가게끔 아이를 편안하게 놔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이가 외고 가고 싶어 하지 않은데 그 부모의 욕심대로 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막말을 하자면 또 자녀에 대한 폭력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아이와 모든 걸 내려놓고 저는 무조건적으로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니까. 그래. 저도 동의하는데요.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가장 힘든 사례가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막 1학년 넘어서 2학년 와서 자아를 발견해가지고 이제 보통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춘기를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드디어 자기에 대한 확신이 이제 들기 시작하고 자기의 주관이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게 사춘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아이들이 감정을 어른처럼 이렇게
순화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것뿐이지 아이들이 자기 이제 주장을 갖기 시작하는 건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하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그다음부터 걷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시기에 아이의 상태를 인정해주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오히려 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이제 진로 관련해서 이제 오신 선생님이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게 뭐냐면 이제 아이들 비전이나 진로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많이 요즘 프로그램이 생겼잖아요. 이제 좀 된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아이들한테 폭력이라는 거야.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넌 뭐가 꼭 돼야 돼. 그러면 그 진로 시간 내 자기는 그 짧은 시간에 뭐냐면 자기가 되고자 하는 것들을 쓰는데 그 쓴다는 건 대부분 뭐냐면 부모들의 욕망이 투영되거나 사회의 욕망이 투영되지 자기가 진심으로 바라는 게 투영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이제 그 상담하기 어려운 애들은 자기 얘기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부모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선을 긋고 사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걔네들은 절대 부모하고 소통을 안 해요. 부모에게 요만큼만 보여주면은 자기는 터치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들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나는 아들인 척. 그냥 진짜 나중에 그런데 나중에 한 2학년 3학년 돼가지고 막 애가 막 난리치고 막 이럴 때 보면 우리 애가 원래는 착했는데. 그러니까 부모는 그때까지도 자기 자식의 아이의 본질의 모습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계속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폭발하고 나서 이제 알게 되는데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때는 수습도 안 되고 그때 되면 정말 뭐 지식은 중학교 때보다 훨씬 더 커졌잖아요. 그런데 이런 저런 것도 안 되니까 오히려 저는 이번 기회에 발견을 하고 자기가 그런 걸 주장을 했다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건강한 거고 부모님들도 이제는 한 단계 더 높게 이제 아이가 나의 때때로도 안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걸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출발점을 거기서 출발을 하시는 것이 아이한테 그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의 행복도 그렇고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연과 관련한 좋은 말씀을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지금 현재 이 학생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각종 그 스포츠 경기에서는 누가 이길 것인가, 우리 팀이 이겼으면 그런 어떤 경기에 집중하는 거에 몰입을 하지만 사실은 경기장 그 한켠에는 언제든 그 격렬한 경기에서도 다칠 수 있는 사람을 대비한 앰뷸런스를 준비하듯이 현실적으로 이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치열한 경기 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누구도 그 비상시 대비할 수 있는 앰뷸런스와 같은 치유의 장, 치유의 프로그램 이런 것도 정말 꼭 필요하다는 걸 인지해야만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돼서 다시 그 격렬한 경기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물론 이게 목표 지향적인 이야기의 어떤 결론이 듯한 느낌은 들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시험이라는 게 우리 교육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과정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을 없앤다는 것조차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가 시험이라는 걸 치르는 그 과정을 겪기 전, 또 그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이 일련의 과정이 우리가 아이들을 참 인간으로서의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 중에 한 부분임을 항상 명시해주고, 그것이 시작도 아니요, 그것도 결론이 아니고 또 다른 과정의 한 부분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인지한다면 실패를 통해서는 재기의 노력을 할 것이고 성공을 통해서는 자기의 꿈을 분명히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우리들이 교육 현장에서 몸담고 있는 교사들의 역할, 또 우리들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긴 시간 정말 시험과 관련된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각자 현장에 들어가셔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많은 선생님과 공유하고 또 함께 노력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시간 할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윗장 목소리 난대요. 윗장의 리액션이 제일 좋은데 오늘 월요일 특히 힘드네요. 힘들어요. 많이 좀 힐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날 무리했어요. 토요일날.